1998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한 에버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43살의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3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 존과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존은 이 여성과 동갑이었고 마찬가지로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막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10대의 두 딸을 존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존과 친딸 2명 그리고 존과 함께 낳은 아이까지 총 5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들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지만 여성과 존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여성의 생각으로는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여전히 동거하는 사이로만 지내는 존과의 관계에 조금씩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게 존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던 1998년 이 여성은 자신이 먼저 존에게 청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간 청혼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요. 예정해 둔 그날이 다가왔어요. 밤이 되었고 아이들이 모두 잠에 들자 여성은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음식과 와인을 준비한 뒤에 존에게 결혼을 해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다는 말을 꺼냈죠. 이미 같이 산 지 3년이나 된 부부와 마찬가지인 사이였지만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청혼을 하는 일은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여성은 자신의 솔직한 고백과 용기에 존이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존의 대답은 아주 짧았다고 합니다. 청혼에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나중에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존의 생각은 서로가 이미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현재 부부와 다름없는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웠던 것이죠. 여성은 기대와 다르게 존에게 거절을 당하자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는데요. 그래도 표정 관리는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들 모르게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존이 여자의 청혼을 결혼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직장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존이 회사의 물건을 훔쳤다는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이 제보자는 존이 훔쳤다는 물건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보내기도 했어요. 회사 사장은 평소에 존이 매우 성실했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댈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영상을 보니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존을 해고해버립니다. 존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17년간 일하던 직장에서 잘렸던 거죠. 순식간에 실직자가 됩니다. 존은 해고 통보를 받자 화를 내면서 거칠게 차를 몰아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여자친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회사 물품 절도 사건의 전말은요, 전화 내용과 조금 달랐던 겁니다. 존이 회사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버려진 구급상자 하나를 재활용하려고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고 같이 사는 여자친구가 이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이 회사 물건을 집에 가지고 왔다면서 거짓 제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요, 며칠 전에 자신이 청혼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를 했던 것이었고요. 여자는 거짓 신고 하나로 17년간 일하던 곳에서 남자친구를 해고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겪자 크게 화를 냈고요.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싸움으로 헤어졌어요. 충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년 후인 2000년 2월에 재결합을 합니다.
다시 만나게 된 기념으로 여성은 따로 살고 있던 존의 두 딸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계획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성이 준비한 저녁 식사에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 메뉴였어요. 그날 여성이 존의 딸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은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남자친구인 존 프라이스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2000년 3월 1일 호주 에버딘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광산회사의 사장이었는데요. 직원 한 명이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결근할 리가 없다는 사장은 경찰에게 직원의 집을 찾아가 봐 달라면서 부탁을 했는데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이 경찰서까지 직접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니까 두 명의 경찰관이 이 해당 직원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집 앞에는 존 프라이스의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출근을 확실히 안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있는 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열쇠 구멍을 통해 이 집안을 살펴봤는데요. 그러자 집안 바닥과 벽에 포도주를 쏟아 부은 것처럼 검붉은 얼룩들이 튀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경찰은 집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집안 상태는요,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온 집안에 피냄새가 진동을 했고 바닥과 벽이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주방과 식탁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카드와 그릇이 놓여 있었고요. 가스레인지 위 냄비 속에는 방금 만든 듯한 음식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범벅이 된 주방과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유일한 이 집의 생존자 존의 여자친구 캐서린 메리나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지원팀을 불러서 존 프라이스의 집안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집안에서 직접 동물을 도축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집안에는 피 묻은 칼이 발견되었고요. 고기로 만든 요리와 갓 손질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동물 뼈들도 같이 있었어요. 사실 경찰이 발견한 집안의 피와 동물 뼈,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요, 이 집안의 주인이자 당시 45살의 남성인 존 프라이스의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조사하던 경찰은 동시에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존과 캐서린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평소 이 집 사람들과 신분이 있었던 이웃은 모두 캐서린이 범인일 것이라는 모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사장까지도 존의 무단결근에는 반드시 캐서린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존이 오래전부터 캐서린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 동료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사망하기 이틀 전 존이 했던 말 중에 출근길에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된다면 아직 내 집에 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차가 아직 집안에 있다면 캐서린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범인이 확실해지는 순간이라고 봐도 좋겠죠. 2000년 3월 1일 존 프라이스를 살해한 후 살을 발라내서 요리를 한 범인은 여자친구인 캐서린 메리나이트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캐서린 메리나이트는 1955년 10월 24일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텐터필드라는 곳에서 쌍둥이 자매 중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적 가족 환경이 정상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친모인 바바라 솔리는 전 남편과 낳은 4명의 자식을 키우던 상태였고요. 이혼의 원인이 된 불륜 상대이자 전 남편의 직장 동료와 캐서린은 자매를 포함한 또 다른 4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책임져야 할 아이가 많은 가정이었지만 부모들은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캐서린은 11살 이전까지 이부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된 캐서린의 엄마는 딸을 보호하지 않았고요.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불만만 털어놓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이렇게 부모에게 방치되듯이 자라게 되자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됐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이때부터 자존심이 강하고 다혈질이었던 캐서린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쉽게 화를 냈고요.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보입니다. 모든 일에 불안해했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의심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캐서린은 15살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여전히 글을 쓰거나 읽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요. 비교적 빠르게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기를 가공하는 일자리였던 거죠. 여기서 캐서린이 맡았던 일이 죽은 가축의 내장을 꺼내 손질하고 뼈와 고기를 발라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15살인 아이가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죠? 하지만 캐서린이 이 일을 아주 좋아했고요. 또 잘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런 힘든 일을 해내자 직장에서는 도축용 칼 세트를 캐서린에게 선물해 줬는데요. 캐서린이 이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형제가 많았던 캐서린이 처음으로 혼자서만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칼 세트를 굉장히 아꼈었다 그래요. 16살이 된 캐서린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데이빗 칼렛이라는 남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퀸즐랜드로 이동을 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첫 남편인 데이빗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캐서린이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해 보이고 문제점은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부터 캐서린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데이빗의 목을 졸랐던 거예요. 캐서린이. 남편이 피곤하다면서 먼저 자려고 하자 그것에 화가 났다는 것이 목을 조른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억눌려 자라왔지만 결혼과 동시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자 그동안에 참았던 욕구가 폭발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러한 성격으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캐서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자존심이 강한 캐서린은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싸우던 도중에 캐서린이 깨진 병을 들고 남편의 목을 찌르려고 하자 남편은 갓 태어난 아이와 캐서린을 남기고 집을 나가게 됐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던 거죠, 캐서린이. 어떻게든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지 100일밖에 되지 않는 자기 자식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뒤에 크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울리거나 사람들 몰래 철길에 아이를 올려놓고 도망가는 이런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 행동을 주변 이웃 사람들이 보게 되자 신고를 했고요. 캐서린이 한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크게 놀라면서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뒤로 6년간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요.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 사이가 항상 위태로운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캐서린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을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정된 퇴근 시간보다 15분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을 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고요. 작은 말싸움이라도 하면은 데이빗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의 옷을 모두 꺼내서 불태웠고 칼을 들어 남편의 목을 겨누는 일이 매일마다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위험한 결혼 생활이 6년 만에 끝나는데요. 외판원 일을 하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캐서린의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가 1986년이었어요. 캐서린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에버든으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두 번째 남편 데이빗 손더슨을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 생활도 캐서린의 성격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요. 두 번째 남편 역시 캐서린이 던진 다리미에 얼굴을 맞아서 아직까지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상대로 하는 가정폭력이 예전에 비해 더 심해졌고요. 두 번째 남편이 캐서린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끼던 칼을 꺼내 남편이 기르던 강아지의 목을 찌릅니다. 그러자 두 번째 남편이 데이빗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그대로 집을 도망쳐 나갔고요. 캐서린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마을을 수소문했습니다. 복수를 해야겠기 때문에. 하지만 찾는데 실패를 했고 4년 후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세 번째 남편 존 칠링워스와 다시 한번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이미 두 번의 결혼 실패가 있었죠. 남편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캐서린은요, 앞으로 절대 남자에게 먼저 버림받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현장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면서 결국 세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나면서 그 당시 바람을 피던 그 존 프라이스와 네 번째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캐서린의 네 번째 남자가 된 존 프라이스는요, 1955년생으로 오래전에 아내와 헤어지고 당시 13살, 14살이던 두 딸을 혼자 키우던 상태였습니다. 에버든이 좁은 마을이라서 존 프라이스도 이미 캐서린의 성격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화만 내지 않는다면 착한 성격의 여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호감을 갖게 되면서 관계가 발전되었던 거고요. 캐서린이 세 번째 남편인 존 칠링워스와 이혼한 후 두 사람이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고요. 이때 아이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캐서린이 낳은 아이들은 총 4번의 결혼 생활 동안 첫 번째 남편과 3명, 두 번째 남편과 1명, 세 번째 남편과 1명, 그리고 존 프라이스와 낳은 아이까지 총 6명의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낳았던 거죠. 아이까지 낳았으니 캐서린과 존 프라이스는 겉으로 보기에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청혼을 거절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광산에서 험한 일을 하던 존은 언제 자신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써놓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 안에는요, 존의 모든 재산을 전 아내와 캐서린을 만나기 전에 썼던 거죠. 전 아내와 두 딸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을 본 캐서린이 자신에게 넘겨올 재산은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존에게 자신 앞으로 $10,000 이상을 상속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하지만 존은 캐서린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정식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존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캐서린은 그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존에게 결혼을 요구했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할 수 없다면서 존이 계속 청혼을 거절합니다. 이 일로 캐서린이 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성격상 복수를 해야겠죠. 어떻게든 존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마침 존이 회사에서 버려진 구급상자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는 이것을 이용해 존이 회사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 제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실업자가 된 존은 캐서린에게 이별을 통보하지만 2년 만에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2000년 2월이었어요. 다시 재결합하긴 했지만 존 프라이스는 얼마 가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존에게 딸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은 2년 전 존이 이별 통보한 것을 아직 잊지 않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복수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거죠. 2000년 2월 29일을 복수의 날로 정한 캐서린은 전 남편들과 낳았던 딸의 집을 찾아가서 존과 낳은 막내 아들을 맡긴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는 캐서린과 존 프라이스만이 남아 있었고요. 캐서린은 잠에 들려고 하는 존의 배 위로 올라가서 항상 머리맡에 보관하고 있던 그 선물 받은 도축용 칼을 꺼내 존의 가슴과 목, 복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려던 존은 현관문 앞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받아 쓰러졌고요. 총 37번을 칼에 찔려 사망합니다. 존이 죽자 캐서린은
육가공 공장에서 익힌 실력으로 존의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어요. 피부와 뼈, 살을 분리한 후 가죽을 벗겨 천장에 걸어두었고요. 존의 머리와 엉덩이 살을 이용해 존의 전 아내와 낳은 두 딸에게 먹일 요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캐서린은 다량의 약을 먹고 다음날 아침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사건에 대해 묻는 경찰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사건 현장이 캐서린의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계획살인이며 시체 훼손도 모자라 그것을 요리해서 존의 아이들에게 먹이려 했던 증거들이 명백하게 남아있었죠. 사건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호주 언론이 당시 이 사건을 매일 다루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캐서린의 정신병력을 의심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정상일 리가 없다는 거죠. 캐서린도 직접 기억상실과 정신분열, 해리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검사 결과가 경계성 인격장애만 앓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캐서린도 식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캐서린의 입에서 듣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겠죠.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으로 요리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쾌락이나 식인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 강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복수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성격을 봤을 때 2년 전 존의 이별 통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존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존의 딸들에게 아빠를 먹이려고 했던 것이지 캐서린이 직접 식인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1년 3월 2일 재판에서 캐서린 메리나이트가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이 사건으로 8개월 뒤에 2차 재판이 열렸어요. 여기서는 호주 여성 최초로 법정 최고형이 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현재 이 뉴 사우스 웨일즈의 여성 전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죠. 이 뜻은 여자라고 만만히 대하다가는 큰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문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속담을 주제로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여성의 복수를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라는 감정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대에게 전해주면서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라는 의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이탈리아나 그리스 지역에서는요, 친족이 당한 일을 그대로 상대 가족에게 되돌려주는 복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하나 있죠. 복수를 당한 가족이 그 친족들에게 또다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일이 해결되지 않고요, 복수에 복수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보복이나 복수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복수나 보복이 없는 사회가 건강해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복이 없는 사회는 배신자가 가장 큰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보복이나 복수를 금지하지만 누군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제정된 법률로 인해서 나라에서 대신 보복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애초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캐서린이 이것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캐서린은 복수할 일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복수 당할 만한 일을 자기가 먼저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원인에 어릴 적 가정 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때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1998년 호주에서 일어난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체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었던 캐서린 메리나이트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